파도가 높은 날도 때로는 낮은 날도 있는 것처럼 인생에 가치 있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따로 있지 않다. 삶에 리듬만 있을 뿐.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에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다시 일어설 희망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제목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참 닮아 있습니다. 미나미 지키사이의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입니다. 저자 미나미 지키사이는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백화점에서 근무하다 돌연 출가해 20년간 치열하게 수행생활을 한 독특한 이력의 선승입니다. 40년 동안 저를 찾는 수많은 이의 고통을 마주하며 그는 어설픈 위로 대신 삶의 맨 얼굴을 직시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해라. 꿈을 향해 질주해라. 하지만 저자는 이 의미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허무의 늪으로 빠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이 떠올랐습니다. 프랭클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밧줄이 된다고 했죠. 저 역시 그 밧줄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저자는 그 밧줄마저 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삶에 꼭 거창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의미를 찾으려는 안간힘 때문에 지금의 삶이 괴로운 건 아닌지 묻습니다. 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커질수록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자는 자신을 올가매는 짐을 내려놓고 힘 빼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일어설 이유를 주었다면 저자는 넘어져 있어도 괜찮은 평온함을 선물하는데요. 그의 언어에는 달콤한 위로도 막연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담담한 문장들이 내 삶도 이만하면 그럭저럭 괜찮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읽어드립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착각.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저를 찾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사람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굳건한 존재가 있고 그런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 나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루하루와 인간관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나는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데 뭐가 착각이라는 거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소중히 하란 거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몸이 나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는 3개월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 몸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일까? 이 말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근거는 두 가지다. 바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억이 호련히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잠들기 전까지의 나는 더는 세상에 없다. 또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나를 A라는 다른 인물로 대한다면 어떨까? A로 살아가거나 평정심을 잃고 괴로워하거나 어쩌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될지도 모른다. 거친 비유를 들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 나는 나라는 기억의 집합체이면서 다른 이가 나임을 인정해 줄 때야 비로소 세상에 존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나라는 근거는 사라지고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평소 나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저 기억과 타인과의 관계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하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토대 위에 있는 불안정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도 괜찮은 걸까? 그렇지만 저는 누가 봐도 저인데요? 하고 말하는 이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되물으면 이름과 성별, 나이, 성격, 직업, 가족, 주소를 술술 읊는다.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속성일 뿐이다. 이런 속성을 모두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성별도 외모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름도 부모가 붙여주지 않던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조차 어쩌다 보니 부모라는 존재가 되었을 따름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다면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부모를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이 바랐던 모습이라고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우리는 이 세상에 뜻하지 않게 태어나 타인에 의해 남들과 다른 나로 규정되어 살아간다. 그런 나로 살아가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만 같다. 처음부터 내가 아닌 남이 골라준 옷을 입고 있으니 잘 어울린다든가 보기 좋다든가 하는 칭찬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옷 입을 맛이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 앞에서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기.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삶의 지혜다.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쓸 것 없다. 나는 무엇인가? 어릴 적부터 이 물음이 마음속을 떠난 적 없다고 말하면 어지간히 따분한 사람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궁금했을까? 어려서부터 심한 천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경험 덕분일 것이다. 천식으로 심한 발작이 찾아오면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했다.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이제 죽는구나 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몸의 감각. 지금도 어릴 적 기억이 또렷하다. 자의식이 여물지 못한 3살 적부터 천식으로 인해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한 나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훨씬 현실에 가까웠던 셈이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고 무얼 하든 반 친구들보다 뒤처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졌고
어느새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런 나에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산다는 거구나 같은 나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을 리 없었다. 왜 살아야 하지? 나는 대체 뭘까? 어릴 적 나에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꽤 간절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삶에 대해 큰 불안을 품게 된 날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을 하루 미룬 날 저녁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네 하고 생각하다가 그런데 엄마는 왜 매번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다. 만일 엄마가 엄마는 귀찮으니까 이제 병원에는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나 혼자서는 병원에 못 갈 텐데 어쩌지? 어린 마음에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엄마는 어째서 나의 엄마일까? 엄마가 더는 나의 엄마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실 세상은 그저 주어진 대로 돌아갈 뿐이고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무심하게 흐르는 건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말로 못할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껏 발붙이고 살아온 세상이 낯설게 보였다. 이날 느낀 두려움이 삶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이 되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마음에 자리한 불안은 사라지기는커녕 사춘기가 되자 한층 더 부풀어 올랐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손에 집히는 대로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때론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에게 묻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책도 어떤 어른도 이렇다 할 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 실린 헤이케 모노 가타리에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접했다. 일반적으로 재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살아가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나라는 존재에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 확고한 근거 같은 건 없다. 2500년 전 석가가 남긴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내게 준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제야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껴안고 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바란 적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 근거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쓸쓸함과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석가는 일러주었다. 삶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이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면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바득바득 애쓸 필요도 없다. 삶에서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 따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하고 그럴듯한 말을 접해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지금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도 있음을 깨달으면 여태껏 보아온 경치가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이런 기회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불교다. 불교에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석가는 이렇게 통찰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인생이 괴로운 것도 삶이 편치만은 않은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하호호 살면 안 되느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기쁨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한다. 인생이란 게 참 힘겹네. 나는 원래 나약한 존재인가 봐.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도 있다.
이런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가 불교를 접하고 우연히 태어난 이 몸뚱이가 빌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잠시 빌린 몸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다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어떨까?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무심히 살아도 된다고 말하면 이런 질문이 돌아오곤 한다. 무심히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요? 마음 같아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스님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지요. 잠시 옆길로 샜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삶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한다고 믿는 일을 말이다. 즉,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면 된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 생각해야 할 건 이 두 가지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한다. 훗날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다.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거다. 나는 이를 가리켜 테마를 정해 살기라고 표현한다. 다만 이는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먼저 이의 득실을 따지는 마음과 사사로운 감정을 비워야 한다. 기왕이면 이득을 보고 싶고 편하고 싶은 마음은 한쪽으로 밀어두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살핀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 비로소 하나라도 더 얻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싶은 욕심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한 분야의 장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된다. 목수나 농부, 정원사, 두부장수나 초밥장수, 사무직이나 기술직으로 일하는 사람. 직업이야 어떻든 좋다. 과연 장인이구나 또는 역시 장인의 솜씨야 할 만한 실력이 있어 남의 인정을 받는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일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한다. 장인에게는 자기를 돋보이려 하거나 뽐내려는 마음이 없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 이상의 만족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좋게 평가받으면 자신이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으니 자신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을지에 마음을 쏟는다. 그런 다음 오늘도 열심히 했다며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일상이 소소하지만 참다운 행복이 깃드니 얼마나 괜찮은 삶인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지 정하는 과정이 곧 테마를 찾는 과정이다. 삶의 테마가 분명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전긍긍하며 일일이 남의 안색을 살필 필요도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마땅한 일을 하며 살다 보면 알아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고 그 이유를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하다. 욕심이 아니라 가치관에서 우러나오는 일이면 된다. 다만 능력은 완전하지 못하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어디에 무게를 둘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손에 쥘 수는 없다. 결과를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는 대신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 먹자. 산다는 것은 그런 거다. 1일 15일, 그래도 날마다 좋은 날. 선에는 1일 15일이라는 말이 있다.
흔히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매일이 호일이니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가 없다. 즉, 매일이 소중하면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일일 15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글의 바로 앞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15일 이전은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해 말해보아라. 15일 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으나 15일 뒤에는 어떤 것 같은지 말해보라는 물음이다. 이전과 이후를 인생의 지난 날과 앞으로 맞이할 날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인생에 가치 있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따로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노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서 스스로 일일 시오일이라 답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수행의 날이 있을 따름이다. 이런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한평생을 돌아보며 좋은 인생이었는지 나쁜 인생이었는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죽음을 앞두고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었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하다. 삶을 이렇게 매듭지으려면 나 자신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은 내려두고 남에게 자신을 활짝 열어야 한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일지 셈하기보다는 남과 연을 쌓아야 한다. 별 볼 일 없는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막막해도 살아야지. 어쩌겠나. 기왕이면 내가 뜻을 둔 일에 마음을 쏟아보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경쟁에 치여 기진맥진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바쁘고 능력 있고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날로 피폐해진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찍이 어둠이 깃든다. 그런데 인생에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흥정과 경쟁은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하나의 속성일 뿐이다.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남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타인과 고민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이거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찾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참고 견뎌서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몸을 던져 희생할 필요도 없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착각, 진짜 내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착각, 꿈을 이루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착각은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뚜렷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않네, 산다는 거 꽤 괜찮은 거네 싶은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사회를 맡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나를 소개했다. 그런 이야기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라고 나는 운을 뗐다. 저는 60이 다 된 늙은이라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중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좀 괜찮네 싶은 말만 마음속에 간직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여러분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미래가 창창한 중학생에게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말이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다. 다행히 나의 이야기가 와닿았던 모양이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꿈은 보통 직업을 가리킨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은 곧 되고 싶은 직업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애당초 모호하다. 그래서 직업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에게 도움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다. 직업은 꿈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꿈과 희망이라는 말에 덫에 걸리기 쉽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순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중압감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정신력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 걸맞은 노력을 했을 따름이다. 재능과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메달 근처에도 못 간 선수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하는 바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꿈을 손에 넣으려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재산이 된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게 나한테는 더 좋겠어.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가신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 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할 것 없다. 꿈과 희망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꿈이든 희망이든 어찌 보면 마약이나 다름없다.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는 건 꿈이라는 환상이 거쳤을 때의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을 꼭 붙들고 있기가 힘겹지는 않은가? 계속 힘겹게 붙들고 있을 텐가? 아니면 놓아버리고 편해질 텐가? 꿈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속마음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야 한다. 흔들릴지언정 넘치지 않는 마음. 타인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와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려 해도
흔들리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마음이라는 그릇에서 감정이 넘치지만 않으면 된다.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묵직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나 한치의 일렁임 없는 수면처럼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다. 희노애락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동심은 흔들릴지언정 넘치지는 않는 마음이다.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무게 중심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다. 제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예상치 못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도 부드럽게 흔들리다 이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균형감을 잃지 않고 평균대 위를 걷듯이 말이다. 내가 정한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야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린다 한들 문제될 건 없다. 우리는 왜 감정에 번민할까? 세상 이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다. 감정에 얽힌 문제 중 열의 9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바르게 보면 처음에는 감정이 동요하더라도 번민이 뒤따르진 않는다.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판단을 흐릴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어쩌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다.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의 마음을 바로 보려면 먼저 감정을 물리적으로 멈춰야 한다. 나 역시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다. 다만 감정의 진폭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으면 크게 휩쓸리는 건 피할 수 있다. 감정의 흐름을 끊어낼 줄 알면 흔들려도 이내 제자리를 찾는 오뚜기와 같은 부동심을 기를 수 있다. 화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언젠가 한 스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도 90이 넘었으니 웬만한 일은 해탈했다고 생각했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고 이성이 좋아지는 일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화만큼은 어떻게 안 돼. 이 나이를 먹고도 화가 나더라니까. 분노는 아직 해탈하지 못했어. 부처의 가르침을 하려면 아직 멀었지 뭐. 스님이 개인적인 일로 화를 낸 건 아니었다. 절에서 전쟁고와 구호활동을 하며 자원봉사의 기틀을 닦은 분이다. 그는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세상에 분노했다. 스님에게 이런 분노는 지금껏 스님의 온 활동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었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런 분노라면 버리려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릇에서 넘치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분노가 다스리기 힘든 감정임은 분명하다. 나이 90을 넘은 스님마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화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작은 일에도 부하 직원에게 버럭 화가 나요. 동료의 말에 욱하고 화가 쌓여서 늘 예민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도 많다. 나도 모르게 욱하는 건 화를 내면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자. 화를 크게 내면 낼수록 듣는 사람은 위축되고 반발심만 커질 뿐이다. 화내는 행동에 쓸모가 있다면 단 하나, 이게 바로 문제라고 과격하게 지적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노발대발하며 나무라면 듣는 사람은 쉽사리 수긍하지 못한다.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자. 상사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부하 직원에게 큰 소리를 냈다고 치자. 보고에 핵심이 없다고 지적했을 뿐이니 다음부터는 두 갈식으로 보고하면 된다. 성미가 급한 상사가 얼마나 예민하게 굴든 지적받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 사람은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불필요한 분노는 흘려버리면 된다. 화가 나는 건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옳은 것은 모호한지라 늘 변하기 마련이다. 이 사실을 알면 잠시 욱할지언정 분노에 휩싸일 일은 없다. 내가 늘 옳다는 믿음은 불교와는 거리가 먼 마음이다. 불교에서 분노를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괴로움을 낳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번뇌인 삼독, 탐욕, 분노, 어리석음 중 하나로 분노를 꼽을 정도다.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내 생각이 정말 옳은지 짚어보아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분노로 번뇌하고 싶지 않다면 이 생각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덧붙이자면 화를 빨리 가라앉히려면 화가 나는 사람에게서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한다. 기왕이면 일어서거나 의자에 앉기보다는 바닥에 몸을 붙이고 앉으면 효과가 좋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는 루틴을 지키자. 화가 나고 질투심에 휩싸여 있을 때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마음의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는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마음에는 감정의 폭풍이 일도록 내버려 두되 몸은 평소와 같이 담담히 하루를 보내는 거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해도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를 하고 어제와 다름없이 집을 나서자. 아니면 집안을 돌아보자.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다. 한번 마음에 거칠게 파도가 일면 끈질기게 출렁이니 버티는 쪽도 끈기가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데에 의식을 쏟는다. 그러면 거센 폭풍 같았던 감정이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잠잠해진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화를 가라앉히는데 꽤 효과적이다. 이 방법을 발견한 것도 A 회의사에 있을 때였다. A 회의사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번잡하든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빽빽이 들어찬 일과를 소화해야 했다. 좌선, 독경, 장모는 물론이고 회의와 사무일까지. 눈 떠서 잠들기까지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보며 조바심이 들다가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평정심을 되찾곤 했다.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런데 생활 패턴이나 행동 패턴이 바뀌면 겉보기에는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의지와 노력만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힘들지만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평소처럼 행동하면 겉으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 남과 부딪힐 일도 감정이 폭발할 일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분노를 흘려보내고 나면 거세게 소용돌이치던 감정이 실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화가 나거나 불만이 쌓이면 솔직한 마음을 혼자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적는다. 오래도록 머리를 어지럽히던 감정이건만 금방 적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흠칫 놀랄 때가 많다. 다 적고 나서는 남이 썼다고 생각하고 찬찬히 들여다본다. 그러면 알 수 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에 내가 얼마나 연연해 했는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읽어드렸습니다. 힘을 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어떤 마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롭고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